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부르주아를 꿈꿨던 마르크스 부부와 강남 좌파 엥겔스의 동지애와 우정입니다. 19세기 초 독일 남부 라인란트 지역의 소도시 트리어의 가계 혈통상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로 개종하고 이름도 독일식으로 바꾼 중산계급의 변호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귀족 계급인 루드비히 폰 베스트팔렌 남작이 살았는데 두 사람은 개방적인 성향의 자유주의적 기질이 강해 잘 통해 변호사는 백작의 집을 방문할 때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은 남작이 자신의 총명함을 좋아하는 데다 남작의 폭넓은 식견과 예술적 소양에 끌려 남작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고 남작의 집에는 매력적이고 귀여운 모습의 딸까지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20세기 내내 두려움과 비난의 표적이자 선망과 찬사의 대상이 될 카를 마르크스였고 소녀의 이름은 마르크스와 평생을 함께하게 될 예니 폰 베스트팔렌이었습니다. 예니는 마르크스 누나와 학교 친구로 마르크스보다 4살이 많았는데 귀족 출신인데도 유대인에다 중산계급인 마르크스의 지성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마르크스의 검은 눈을 바라볼 때는 정신이 멍해졌다는데 훗날 신경이 예민해져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혈관에서 피가 멈추고 영혼은 떨려요라고 회상했습니다. 예니가 10대 중반 무렵 상류사회의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르크스는 질투심이 생겼으나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르크스가 17살이던 1835년 집을 떠나 본대에 입학한 후 한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마르크스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시를 쓰고 무도회에 나가고 싸움질에 끼어드는 등 자유분방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니는 마르크스의 근황을 마르크스 누나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1836년 마르크스가 방학을 맞아 트리어로 돌아오자 부모 몰래 약혼을 했습니다. 예니가 이 사실을 1년 동안 비밀에 붙여 남작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어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르크스는 1836년 베를린대로 학교를 옮겨 전공인 법학보다 철학에 심취하고 청년 헤겔 학파와 어울리며 급진적인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1841년 예나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프로이센 정부의 반대로 교수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뜨거운 심장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추방과 가난과 병으로 얼룩진 삶을 살면서도 비밀 결사를 결성하고 세상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각종 논문과 명절을 집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2년 가을부터 쾰른에서 발간되는 반정부 기관지 라인신문의 편집장으로 당대 정치, 사회적 쟁점을 분석하고 비판했지만 라인신문이 1843년 3월 강제 폐간되어 신문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예니는 약혼 후 7년 만인 1843년 6월 19일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마르크스는 25살, 예니는 29살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결혼한 해 10월 8일 2주의 신혼생활 속에서도 저널리스트 아르놀트 누게와 공동으로 새 잡지를 준비해 1844년 2월 파리에서 독불 연보를 창간했으나 첫 호부터 압수되어 더 이상 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마르크스가 2살 아래의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운명적으로 만나 결속을 다짐한 것은 1844년 8월 파리의 한 카페에서였는데 두 사람은 1842년 11월 쾰른의 라인신문 편집실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열흘 동안 대화를 이어간 끝에 변치 않을 우정을 맹세했는데 훗날 엥겔스는 그 순간을 우리의 공동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낮에는 자본가, 밤에는 노동자 실태조사에 이중적 생활을 한 엥겔스. 엥겔스는 프로이센 라인주의 바르멘에서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산업자본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고교 시절 문학에 심취하고 부르주아를 공격하는 글을 신문에 싣는 등 급진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자퇴시킨 뒤 자신의 공장에서 경영 수업을 받게 했지만 1941년 베를린의 군에 입대해서도 청강생으로 베를린대를 드나들며 급진적 신학과 저널리즘에 파묻혀 지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일탈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다 1842년 12월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자신의 공장으로 엥겔스를 보내 공장 업무를 맡겼습니다. 엥겔스는 당대 산업화의 정점이자 세계 최대 공업도시인 맨체스터에서 낮에는 자본가의 일원으로 공장 일에 몰두하고 밤에는 기계처럼 일하는 노동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1845년 집필한 결과물이 영국 노동자 계급의 실태인데 그 무렵 마르크스는
1845년 2월 프랑스에서 추방되자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체류를 허가받아 벨기에 브뤼셀로 이주했습니다. 이에 엥겔스도 브뤼셀로 건너가 마르크스와 합류한 뒤 유물사관이 제시된 신성가족, 독일 이데올로기를 공동 집필했는데 두 사람은 죽는 날까지 동지애와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엥겔스의 도움이 없었다면 마르크스는 그 엄청난 이론적 업적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고,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세계 혁명사에 자신의 이름을 뚜렷이 새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20세기 혁명사의 길이 빛나는 수많은 논문과 팸플릿 등 각종 저작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올라 있다는 점에서도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특수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은 습관, 스타일, 외모 등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마르크스는 작은 중키에 가무잡잡한 유대인이었고 엥겔스는 키가 크고 잘생긴 아리아인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기혼자로 혼돈과 궁핍 속에서 산 반면 엥겔스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하면서 상류 부르주아의 안락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엥겔스는 대학을 다니지 않아 지적 수준에서는 마르크스에 미치지 못했지만 별명이 장군인 데서 알 수 있듯 군사적 전략과 전술에 해박했습니다. 1848년 독일 혁명기에는 의용군의 가담, 실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마르크스보다 개방적이고 재능도 많았으며 인격적으로도 훌륭했지만 엥겔스는 자신이 마르크스보다 우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불평이나 질투 없이 이 가난한 천재를 뒷받침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는데 1881년 엥겔스가 쓴 글에 이런 엥겔스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천재를 질투할 수 있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천재란 아주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주가 없는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것을 질투하는 사람은 자신이 엄청나게 속 좁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 궁핍한 살림, 계속된 추방과 이사, 이딴 출산과 아이들의 죽음에 나빠진 예니의 건강. 마르크스가 1845년 2월 파리에서 브뤼셀로 이주할 때 예니는 임신 중이었는데도 마르크스가 불안한 생활을 지속하자 예니의 어머니가 집에 있던 22살의 처녀 헬렌에 데무트를 딸에게 보내 돕도록 했습니다. 헬렌에는 2년 전까지 트리어에서 함께 살았던 9살 위에 예니 아가씨를 진심으로 좋아했는데 이후 죽는 날까지 궁핍한 마르크스 집안에서 온갖 풍파를 겪으면서도 마르크스 가족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니는 헬레네를 가정부라기보다는 믿음직스런 보조자이자 친구로 대했으며 아이들도 헌신적으로 가사 일을 돕는 헬레네를 좋아했습니다. 마르크스는 1847년 6월 런던에서 결성된 최초의 국제공산주의 비밀 결사인 공산주의자 동맹에서 사상적 지도자로 활동했는데 이 동맹의 목적을 선명히 밝힌 문서가 저 유명한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당 선언은 1847년 11월에 개최된 공산주의자 동맹 2차 대회 후 조직의 강령으로 작성되어 1848년 2월 독일어로 런던에서 출판되었으나 다시 문제 인물로 낙인 찍혀 1848년 3월 벨기에에서도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독일 쾰른에서 엥겔스와 함께 신라인 신문을 창간하고 각종 논문을 발표했으나 그 무렵 독일에서 전개된 혁명이 실패하고 마르크스도 요시 찰 제1호로 지목되어 1849년 6월 다시 파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도 또다시 추방령이 내려져 1849년 8월 아내와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영국 런던으로 건너갔는데 당시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대도시였습니다. 정치적 추방자들의 성소라는 명성에 이끌려 찾아온 망명자도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그것이 마르크스가 이곳에 둥지를 튼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니는 남편이 추구하는 혁명 사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지지한 믿음직한 혁명 동지로 비서 역할도 하고 자신의 집에서 열린 정치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마르크스의 필체가 읽기 힘든 남필이어서 원고가 인쇄소에 넘어가기 전 예니가 다시 정서를 했는데 문제는 궁핍한 살림살이로 계속된 추방과 이사, 이딴 출산과 아이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런던으로 이주한 1849년 당시 예니의 품에는 어머니와 같은 이름의 첫째 딸 예니, 둘째 딸 라우라, 첫째 아들 에드가르의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몇 년생이었습니다. 예니는 런던에 정착해서도 둘째 아들 기도와 셋째 딸인 프란체스카를 또 연년생으로 낳았는데 마르크스를 따라 추방지를 옮겨 다니면서도 연년생으로 아이를 낳았으니 건강에 악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게다가 5명의 아이 중 3명이 영양실조와 나쁜 환경으로
어린 시절에 죽어 예니와 마르크스를 비탄에 빠뜨렸는데 첫째 아들 에드가르는 9살 때인 1855년, 둘째 아들 기도는 태어난 지 1년 만인 1850년에 죽었습니다. 셋째 딸인 프란치스카는 2년 만인 1852년에 세상을 떠났고 예니가 마지막으로 낳은 아이는 넷째 딸 엘레아너였으며 마지막 7번째 자식은 태어나지도 못하고 유산되었습니다. 예니는 이렇게 평생 아이를 낳아 키우며 살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해도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런던에서 마르크스의 주 수입원은 원고료와 친척들의 유산 그리고 엥겔스의 지원이었는데 그나마 규칙적으로 들어온 것은 뉴욕 트리뷴의 유럽 통신원으로 활동하면서 받은 수입이었습니다. 여기에 예니가 유럽의 친척들을 찾아가 융통한 지원금과 어머니와 삼촌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 보태졌으며 마르크스도 정치적 동지에게서 거액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평생 글을 써서 받은 원고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원한 것은 엥겔스였는데 그는 맨체스터 공장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사실상 마르크스 일가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이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주변 사람들에게서 지원받았는데도 마르크스 가족은 늘 쪼들렸는데 수입이 불규칙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마르크스 부부의 무대책과 낭비벽도 못지않게 심각했습니다. 부부는 쪼들리다가도 목돈이 들어오면 저축할 생각을 않고 쓰는데 급급했는데 월세이긴 하나 4층 저택으로 이사가는가 하면 가구를 새로 들이고 해안가로 가족여행을 떠나곤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심지어 유급비서까지 두었는데 부부가 이런 삶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가난하더라도 부르주아적인 품위를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프롤레타리아 이하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는데 품위 유지를 위해 값비싼 부속물을 구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귀족 출신의 아내와 결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아내가 자기 때문에 가난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으며 자식들 교육에도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딸들에게 적당한 혼처를 마련해 주려면 무도회, 드레스, 댄스 교습은 물론 각종 사교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딸들은 학비가 비싼 학교에 다니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그림, 피아노 등의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마르크스 입장에선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구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마르크스는 돈이 떨어지면 엥겔스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끊임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실은 저고리를 전당포에 맡겨 외출을 못하고 있다. 외상 갚을 돈이 없어 식구에게 빵과 감자만 먹이고 있다. 아내와 아이가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다. 지난 열흘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등 다양했습니다. 당시 엥겔스는 낮에는 자본가로 일하면서 밤에는 자본가들의 노동 착취를 비판하는 혁명가라는 모순되고 이중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혁명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면서도 부르주아답게 상류층의 스포츠인 여우 사냥을 다니고 최고급 포도주를 즐겨 마셨으며 매력적인 여성들과 유흥을 즐겼습니다. 엥겔스는 이런 이중 생활이 싫었으나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해 공장주를 포기할 순 없었는데 엥겔스는 마르크스 대신 원고를 써주거나 마르크스의 집필에 자신이 발로 뛰며 조사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엥겔스가 자신의 공장과 악명 높은 공업도시 맨체스터에서 건져올린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 대한 생생한 관찰과 통계는 마르크스가 자본을 집필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인용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맨 얼굴을 들여다본 자본가의 경험과 공장생활, 빈민가 체험, 무장봉기 참여 등 엥겔스의 다양한 이력도 자본에 녹아들어갔는데 엥겔스는 뉴욕 트리뷴에 기고한 마르크스의 글 중에서도 반 이상을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1850년 가을부터 거의 매일 대형 박물관 도서관을 드나들며 경제, 역사, 정치, 민족학, 인류학 등 광범위한 분야의 책과 자료를 통독하며 연구와 집필에 몰두했습니다. 정치, 경제학, 비판과 자본일권은 그 성과물이었는데 집필에 몰두하면서도 런던에서 조직된 제1인터내셔널의 서기장으로 선출되는 등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을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가난과 추방과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 나름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1850년쯤 시작된 아내의 잦은 병치레는 마르크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아내의 발작과 흥분에 대해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심정을 토로했는데 1851년 한 편지에는 아내가 가엾다. 가장 크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썼습니다. 예니가 병치레로 엄마와 아내 역할을 할 수 없을 때는
을의 헬레네가 대신했는데 헬레네는 가사 일을 책임지고 아이들에게는 제2의 어머니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 식견도 갖춰 당의 조언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니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났는데 헬레네가 1851년 6월 마르크스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으로 삼각관계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어난 상태에서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예니가 이혼을 요구하거나 온갖 소문이 떠도는 상황이 두려웠는데 무엇보다 속이 상하고 화가 난 것은 예니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니는 이 소식이 새나가면 마르크스의 적들에게 치명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공산주의라는 더 큰 선을 위해 엥겔스와 함께 불륜을 감추는 작업에 동참했습니다. 마르크스도 자신의 아들임을 공개하지 않았고 아들을 위해 무엇 하나 해주지 않았는데 결국 아이는 엥겔스의 아들로 입적되어 다른 집에 맡겨졌습니다. 아들의 존재는 1895년 엥겔스가 죽기 전 자신의 가정부에게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예니는 마르크스를 용서하고 사랑했고 헬레네도 용서해 두 여자는 변함없이 화목한 가운데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 열린 엥겔스의 독자적인 삶. 마르크스가 결혼한 것과 달리 엥겔스는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만 했는데 엥겔스는 1842년 말 맨체스터에서 노동자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노동자 메리 번스였는데 엥겔스는 번스를 통해 부르주아 자본가들에 의해 비참하게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번스는 이런 엥겔스의 사상에 동조하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수행했는데 곧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결혼은 하지 않고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20년간 동거하던 번스가 1863년 죽은 뒤에는 그녀의 여동생 리즈 번스와 다시 15년을 함께 살다가 1878년 9월 그녀가 죽기 전에 요청한 결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예니는 엥겔스의 이런 동거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니는 폭력혁명과 부르주아의 전복을 꿈꾸고 있었지만 청교도적인 감수성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크스도 도덕적 엄격성을 교육받은 유대인이어서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1880년 가을이 되자 예니의 건강이 침대를 떠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미 2년 이상 아내를 살려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었는데 예니는 눈을 감기 3주 전부터는 남편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결국에는 1881년 12월 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예니가 간절하게 부탁한 것 중에는 헬레네가 죽으면 마르크스 일가의 묘지에 함께 묻어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예니의 죽음 후 마르크스의 건강도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1883년 1월 초 첫째 딸 예니가 병으로 죽어 마르크스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렸는데 마르크스는 2개월 정도 지난 1883년 3월 14일 폐렴으로 숨져 예니가 묻힌 런던의 하이게이트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헬레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 엥겔스의 집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며 마르크스의 유언을 집행하는 엥겔스의 일처리를 도와주었습니다. 엥겔스의 독자적인 삶은 마르크스가 죽고 난 뒤 열렸는데 나머지 삶은 미완으로 남은 마르크스의 저작을 완성하고 마르크스의 사상이 널리 알려지는 데 바쳐졌습니다. 그것은 마르크스를 만날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었는데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초고 상태로 남기고 간 자본의 원고들을 정리해 제2권 제3권으로 독일에서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95년 8월 5일 눈을 감아 시신은 화장되어 마르크스 옆이 아닌 바다에 뿌려졌는데 끝까지 마르크스의 권위와 영광을 가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부르주아를 꿈꿨던 마르크스 부부와 강남 좌파 엥겔스의 동지애와 우정이었습니다.